미래인 중학교 3학년 2학기 2단원 문장의 짜임입니다. 자, 문장의 개념부터 보자. 생각이나 감정을 말로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언어의 형식을 문장이라고 합니다. 네, 문장이라고 한대요. 그 다음 2번. 문장의 짜임과 표현 효과.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몇 번 나타나냐에 따라 혼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주어와 서술어라는 것은 그 문장에 있어서 주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주어라고 하는 거고요. 주체가 되는 것을 주어, 그리고 그 주어의 그 주체가 하는 어떤 행동, 동작, 이런 것을 우리가 그 부분이 되는 것을 서술어라고 우리가 부르죠. 자, 그러면 예문을 통해 한번 볼게요. 자, 일단 혼문장, 겹문장 신경 쓰지 말고 예문을 먼저 봅시다. 나는 축구를 좋아한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주체가 누구죠? 내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주체가 되는 내가 뭐가 되는 거죠? 주어가 되는데요. 나는 어떤 행동을 하죠? 좋아하는 행동을 합니다. 자, 주어가 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얘는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서술어가 된다. 자, 그러면은 물론 여기 가운데는 목적어가 되겠지만요. 자, 그런데 이 문장에서 보니까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씩만 사용이 된 거죠. 그쵸? 자, 이렇게 혼문장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 혼문장은 바로 주어와 서술어가 몇 번씩 사용이 되는 것이냐, 한 번씩만 사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혼문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주어와 서술어가 문장에서 한 문장씩 사용이 되는 거, 한 번씩만. 자, 그러면 혼문장의 장점은 일단 문장이 간결하죠. 군더더기가 많지 않단 말이야. 그리고 명료, 정확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자. 이번 문장은 봄이 오니 꽃이 핀다 라고 여기 지금 이어주는 그런 표시도 있네요. 자, 봄이 오니 꽃이 핀데요.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문장을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자, 봄이라는 게 여기서는 잠깐만요. 네, 봄이 오니 여기에서는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주체인 주어가 되는 것이고요. 오니라는 것은 행동이잖아요. 얘가 바로 서술어가 되는 거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 쉼표로 이어진 문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얘가 주어가 되고요. 여기가 서술어가 되는 거야. 가만 보니까 어떻게 되죠? 겹문장이라는 것은 아까와 다르게 주어와 서술어가 몇 번 이상 사용이 되는 거죠? 2번 이상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겹문장의 장점은 뭐가 될까? 좀 더 문장의 의미의 관계가 서로 긴밀해지는 효과가 있겠죠. 아까는 조금 명료하고 간결하다면 이번에는 문장의 의미가 서로 어색하지 않고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서로 이어주는, 긴밀해주는 느낌이 있다.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자. 우리가 문장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주어와 서술어가 어떻게 사용이 되냐에 따라 주서가 2번 이상 이렇게 한 번씩 사용이 되는 문장을 무슨 문장이라고 한다고요? 혼문장이라고 하고요. 2번 이상 사용되는 문장을 곁문장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가 될까요? 네, 바로 이 문장이 혼문장과 만나서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혼문장이 다른 혼문장의 일부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한번 보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낱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는다. 서술어. 그리고 반말은 듣는다. 서술어. 네.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요, 얘들아, 지금 혼문장끼리 뭐 해준 거죠? 혼문장끼리 이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주어 서술어끼리 이어진 문장이야. 이렇게 해서
하나의 겹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아까는 혼문장으로만 되어 있는 건 혼문장이고요. 혼문장과 혼문장으로 이어진 것도 일종의 뭐가 되는 거예요? 겹문장이 되는 거예요. 겹문장이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주어와 서술어가 2번 이상 사용이 된 걸 겹문장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혼문장끼리 연결되는 경우도 겹문장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혼문장이 주어와 서술어가 다른 주어와 서술어 안에 들어있는 경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소식을 들었다 했어요. 나는 당연히 주어가 되고요. 들었다는 것은 서술어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여기서는 이제 서술어의 개념이 되고요. 여기서는 주어의 개념이 되는 거야. 얘네들이 이렇게 문장이 합쳐졌어. 그래서 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나는 들었어. 자, 아까였던 주어와 서술어가 이렇게 간 거야. 뭘 들었죠?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들었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주, 서가 안에 들어가 있죠. 이해 갔습니까? 자, 이렇게 혼문장끼리 이어서 연결이 돼서 만들어진 겹문장이 있고요. 그리고 혼문장이 다른 혼문장에 이렇게 일부가 되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죠? 자, 얘네 둘 다 합쳐서 주어 서술어가 2번이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겹문장이라고 우리가 하기로 했어요. 자, 겹문장은 일단 혼문장에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 방금처럼 어떻게 또 나눠진다? 이어진 문장이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처럼 아는 문장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 자, 혼문장끼리 이렇게 대등하게 됐어요. 이어졌죠? 그래서 얘는 겹문장 중에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고, 그리고 주어 서술어 안에 주어 서술어가 한 번 더 들어갔어요. 얘를 아는 문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설명해주고 다 좋아. 근데 여러분이 직접 한 번 더 스스로 읽어봐야 되겠죠? 시험 공부를 할 때는요, 누군가가 설명한 거를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한 번 더 가르치는 입장이다 생각해보고요. 다시 한번 교과서를 꼼꼼히 정독을 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참 뻔한 얘기지만 안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잖아. 네.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장 한번 적용해서 풀어볼게요. 청소년들은 주로 만화를 좋아한다. 자, 주어 서술어 일단은 볼까요? 아, 여기서 혼문장이면 홑, 겹문장이면 겹 이렇게 쓰라고 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주어부터 찾아보자. 청소년들은 자, 좋아한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이에 지금 뭐가 있어요? 주어 서술어가 있나요? 아닌데 목적어만 있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혼문장이 된다. 자, 우리는 인간이 평등하다고 믿는다. 자, 우리는 어떻죠? 믿는다가 호응 관계가 되는 거예요. 주서가 되겠죠. 근데 뭐 한다고 믿는데요? 인간이 평등하다고 주서가 되네요. 어떻죠? 문장 안에 또 들어가 있잖아요. 이 겹문장이 된다.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불어. 바람이 주어, 불다 서술어. 나뭇잎 주어, 떨어졌다 서술어. 자, 어떻게 됐어? 주어 서술어. 어떻죠? 얘 겹문장이면서도요, 이어진 문장이어서 겹문장. 나는 동생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자, 나는 뭐 했죠? 읽어주었어요. 자, 주었어요. 네, 읽어주었어요. 자, 주어, 서술어.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왠지 동생에게 읽다라는 거를 또 하나 주어 서술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니죠. 만약에 얘가 서술어가 되려면 동생이 읽어야 하는 건데 내가 한 거잖아요. 그죠? 얘는 서술어의 역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주어 서술어 안에 요렇게 대상인 그 동생에게 읽어주는 것도 내가 한 거기 때문에 주어 서술어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혼문장이 되는 것이다. 이해갔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2가지 잠깐만 다시 볼게요.
2번 같은 경우에는 겹문장인데요. 우리가 방금 전에 겹문장에서도요. 이렇게 혼문장끼리 이어진 문장이 있다고 그랬고요. 주어 서술어 안에 주어 서술어가 한 번 더 들어가는 아는 문장. 아는 문장이 있다고 했어. 그러면 얘는 어떤 문장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얘는 아는 문장이 되는 거야. 겹문장 중에.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니? 아유, 이거 선생님이. 네네. 얘는 겹문장 중에 무슨 문장일까요? 어떻게 됐죠? 이어졌죠? 네. 얘는 이어진 문장이 된다. 네, 얘는요. 선생님 미리 좀 얘기하면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이 떨어졌잖아요. 인과관계다. 인과관계에 이어진 문장이다. 자, 그럼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네.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보자. 이게 선생님이 패드를 잘 작동 못하는 경향도 있겠지만 묻어지나 모르겠네요. 겹문장의 종류는 이렇게 이어진 문장이 있고요. 하나는 아는 문장이 있다. 그러면 이어진 문장을 어떻게 정의하냐. 둘 이상의 혼문장이 서로 대등한 관계가 되거나 종속적인 관계로 이어지는 것. 대등하다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떤 걸 예를 들면 될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거는 대등하게 이어진 건데요. 종속적은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떨어졌다. 다시 미래 보자.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떨어진다. 앞에 영향이 없었으면 나뭇잎이 떨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원인, 결과. 그 다음에 여기서는 대등하게 이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 아는 문장은 하나의 혼문장이 다른 문장을 문장 선봉으로 가진 문장. 아, 이거 조금 어려운데요. 이거는 뒤에서 한번 같이 설명 다시 해줄게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 네, 그 다음에 이어서 갈게요. 사실 여기 단원에서는 이것만 설명하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했던 내용이네요. 네. 그럼 여기를 이제 확대해서 한번 보자. 자, 그럼 이어진 문장. 잠깐만. 네, 그럼 이어진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진 문장. 자, 이어진 문장은요. 잠깐만. 네. 다시 한 번만 보는 거야. 겹문장 안에, 겹문장은 주어 서술어가 2번씩 이상 사용이 되는 거라고 했죠. 자, 겹문장 안에는 혼문장이 이어진 문장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죠? 자, 어때요? 아는 문장이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크게 2가지 형태로 나눠져요. 겹문장은요. 그러면 이어진 문장 다시 볼게요. 이어진 문장의 종류. 이어진 문장이라는 것은 이어진 문장은 대등하게 연결이 된 문장을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연결이 된 거래요, 얘들아? 대등하게 연결이 된 거래요. 대등하게 연결된 문장을 얘기하는데. 그렇다는 것은 앞문장과 뒷문장이 서로 어떻게 된다? 영향은 받지만 서로 별개의 문장이다. 잠시만요. 네, 다시 볼게요. 그래서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 문장은 어쨌든 혼문장끼리 만나서 이어지는 건데 얘네들의 관계가 대등한 의미로 만들어지는 거래.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었겠지 아마. 주, 뿔, 서, 주, 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얘네들의 관계가 대등하게 이어졌다. 대등. 자, 그런데 얘네들을 연결해 줄 때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잖아. 자, 그래서 어떤 어미들을 주로 사용을 하냐면 뭐뭐하고 뭐뭐하며 뭐뭐하지만 뭐뭐나 뭐뭐하는 거나 뭐뭐든지 이런 식으로 언결어미가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애들이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사용을 함으로써 그 혼문장을 서로 그냥 일일이 쭉 나열하고 그리고 앞문장과 뒷문장을 대조시키고 그리고 뭐뭐 둘 중에 선택을 하는 선택의 의미를 만드는 어미가 사용이 된대. 자,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중학생이고 동생은 초등학생이다. 자, 여기서 한번 주어 서술어 찾아볼까? 주, 서, 주,
서. 사실은 뭐 엄밀히 따지면 얘는 보어이긴 한데 어쨌든 여기 지금 쉼표가 있기는 한데 얘네들은 뭘로 이어졌을까요? 바로 여기 고라는 어미로 이어졌죠. 네, 이거 그냥 쭉 나열의 개념이 되는 거야. 나열. 자, 대등이라고 있잖아. 일단은 얘네들이 관계가 물론 요런 어미들을 사용하지만 한번 놓고 봐봐요. 얘랑은 이 문장과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은 서로 사실 의미가 같은 게 아니잖아요. 독립적인 의미의 문장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봤고요. 이어서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 한번 볼게요. 종속적인 이어진 문장도 역시요. 주, 뿔, 서, 주어, 서술어 이런 관계단 말이야. 자, 이렇게 이런 관계야. 근데 얘들아 또 헷갈리면 안 돼요. 이어진 문장은요. 어떻죠? 뭐끼리 만난 거야? 크게는 혼문장끼리 만난 거예요. 아는 문장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도 여기 연결어미 얘를 좀 생각해 봐야 돼. 종속적이라는 것은 분명히 서로가 연관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목적이 돼서 어떤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조건, 원인, 이유라고 하면 앞에 있는 거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니까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조건이 될 수도 있고요. 양보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네. 자, 걔네들을 또 나타내는 여기도 조사가 있어. 조사. 뭐뭐 해서, 뭐뭐 아서, 뭐뭐 하니, 네. 뭐뭐 하으며, 네. 여기 그냥 선생님 러라고 할게요. 뭐뭐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여기를 연결해주는 연결어미가 사용이 되는 거야. 얘네들을 이용을 해서 이 앞에 있는 혼문장과 뒤에 있는 혼문장의 얘네들의 연결의 의미를 확인해 볼 수 있어. 한번 우리 얘 볼까? 단비가 내려서 농작물이 잘 자랐다라고 했어. 주서 혼문장끼리 이어진 거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연결을 한번 생각해 보자. 내리다 라는 문장이었을 거야, 원래는. 단비가 내리다 라는 문장이었을 건데요. 지금 보니까 농작물이 잘 자란 원인이 있을 거지. 여기 뒤가 뭐가 되겠어요, 얘들아? 결과가 되면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야. 그래서 단비가 내리다 라는 말에서 뭘 집어넣은 거예요? 요것 어미를 넣어서 내려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요 문장은요.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 갔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가 문장의 종류는요. 크게 어떻게 나눠진다? 문장의 종류는 크게 요 문장과 요 문장으로 나눠진다. 뭘까요? 바로 혼문장과 그 다음에 겹문장. 혼문장은 뭐라고 했어요? 주, 서가 한 번 사용이 된 거고 겹은 주서 두 번 사용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배운 이어진 문장의 종류라는 것은요. 이 겹문장 안에서도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어떻게요? 혼문장끼리 이어서 이어진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따 뒤에 나오지만요. 아는 문장이 있어요. 선생님 이거 반복하는 거는 반복해도 맨날 헷갈려서 그러는 거야. 이어진 문장도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어요. 자, 우리 여기까지 본 거예요. 그럼 다시 또 본문 보자. 자, 그래서 옆에 오른쪽에 예제 문제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대망의 아는 문장을 왔어요. 네. 이 아는 문장은요, 정말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고등학교 때 가도,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배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시험 문제도 꼭 나옵니다. 내신과 모의고사 모두도 나오니까요. 여러분이 헷갈리지 말고 선생님이 커피를 하나 시켰거든. 방금 아까 여러분 들었을 때 초인종 소리 살짝 났죠. 선생님 집에서 이렇게 커피 먹는 그런 여유가 있는 선생님은 아니지만 암튼 선생님 또 쓸데없는 얘기 하네요. 자, 이제 아는 문장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중요한 단원이니까 꼭 들어보세요. 자, 아는 문장은 우리가 뭐라고 했어? 아는 문장은
자, 주어와 서술어가 있으면 요 안에 또 한 번의 주서가 존재하지. 알겠니? 자, 그런데 이 주서가 어떤 느낌으로 갔냐면 문장에서 명사 같은 느낌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관형절의 느낌도 올 수 있어. 그리고 부사 같은 느낌이 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이라고 하는데 좀 이따 얘기해 줘야 되지만 미리 얘기할게. 그 다음에 서술어의 의미를 하는 것 같은 것도 있어. 그 다음에 인용하는 느낌도 있어. 자, 근데 여기 지금 뭐가 되어 있다? 뭐가 붙어 있어요, 얘들아? 절이 붙어 있네, 이렇게. 그쵸? 우리 영어 학교에서 배웠을 거야. 명사절, 형용사절,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근데 영어랑 비슷한 건 아니야. 근데 이 절이 붙은 거는 하나의 주어, 서술어의 하나의 구가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경우에 우리가 절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붙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안긴 문장이 이 문장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이렇게 종류가 나눠지게 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잘 들어보자. 자, 우리가 아는 문장을 일단 확인을 하는 방법은 반드시 주어와 서술어를 먼저 확인해 보는 거야. 만약에 이게 아는 문장이면 주어와 서술어가 반드시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밖에 있겠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주어, 서술어죠. 네. 주어가 뭐예요? 주체야. 농부들은 바라는 거지. 이거 누가 바라는 거야? 농부들이 바라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애가 사실 얘도 잘 된다라는 서 이렇게 만난 애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좀 바꿔서 얘기해주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 원래 얘는요 이런 모습이었을 거야. 농사가 잘 된다. 원래는 이런 느낌의 애였을 거야. 문장이었을 거야. 그런데 여기 두 문장이 농부들은 바란다 라는 문장과 농사가 잘 된다 라는 그 문장이 만나다 보니까 농사가 잘 된다 라는 문장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안으로 들어올 때 봐봐. 이대로 들어오면은 어색합니다. 왜 그럴까? 농부들은 농사가 잘 된다, 바란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연결적인 의미를 좀 더 쉽게 이해시키고 좀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요 바꿔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바꿔주면 제일 편하겠어요? 잘 된다라는 이 내용을 뭘로 바꿔주면 되냐? 여기다가요 요걸 붙여주는 거야. 잘 된다라는 동사에다가 이렇게 기를 붙여주는 거야. 이해갑니까? 그러면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잘 된다가요 잘 되기 이렇게 바뀝니다. 네, 그러면 얘가 하나의 동사가 아니라 명사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명사가 된다고요. 자, 우리말에 이런 것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달리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동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동사를요 명사형으로 만들 수 있어요. 두 가지 방식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는 여기 또는 기를 붙이는 거예요. 선생님 만들어 볼까요? 달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달리기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그러면 얘는 하나의 뭐가 되는 거야? 명사가 되는 거야. 아, 명사형으로 바꾸는 방법은 이렇게 바꾸는구나. 이렇게 요걸 붙여서. 이해가죠? 그래서 명사는 주로 문장에서 어느 자리에 위치가 되어 있냐면요. 바로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 위치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목적어 역할이 되는 잘 되기를 이라는 원래는 잘 된다라는 동사에서 이렇게 붙어가지고 명사형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요게 여러분 좀 헷갈린다면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명사절을 하는 문장은 보통 그 문장에서 목적어나 주어에 올 경우가 많다. 온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명사절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얘가 원래 명사가 아니었는데 명사의 모습인 애가 돼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붙어서.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관형절을 아는 문장. 관형절. 자, 우리가 관형절을 얘기하기 전에 관형절을 얘기하기 전에 잠깐 요거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헌책을
아이고야. 샀다. 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관형사의 기능을 하는 애가 누굴까요? 관형사. 관형사의 기능을 하는 게 뭘까? 자, 볼게요. 관형사인 어미를 붙이는, 잠깐만요. 네, 이어서 볼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 이거 관형절을 설명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너네들이 지금 품사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는지가 좀 헷갈려. 그래가지고 헷갈리는 게 아니라 모를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한번 품사의 기능 다시 한 번만 하고 우리가 이거 내용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들어가 볼까? 자, 우리가 있잖아. 품사는요. 품사. 우리 저기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지 않았니, 얘들아? 안 배웠어요? 하는 친구들은 그냥 지금 배우면 됩니다. 들으세요. 네. 자, 품사의 분류와 이렇게 종류가 나눠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면 또 헷갈릴까봐 선생님이 그냥 의미로 먼저 얘기할게요. 의미로 구분을 해보자. 의미로 구별을 해보면요. 어떻게 나눠지게 되냐. 자, 명사 있고요. 명사. 그리고 대명사. 수사. 자, 그 다음에 관형사. 그 다음에 부사. 조사. 마지막으로 감탄사 있어요. 감탄사. 예. 아이고, 마지막은 아니죠. 예. 동사도 있고요. 형용사까지도 있죠. 형용사. 자, 선생님이 이제 의미로 분류를 했으니까 한번 특성을 보자. 특성. 예. 그 명사는 뭐를 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구체적으로 보이는 대상의 이름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건 추상이나 구체 둘 다 포함이 돼. 뭐 예를 들어서 꽃이라던가, 꽃은 눈에 보이죠? 예. 근데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도 얘네들은 명사가 되는 거야. 구체적인 대상의 이름 또는 추상적인 대상의 이름, 이런 것도 명사야. 자, 그럼 대명사는 뭐죠? 네, 대명사는요, 방금 앞에서 말한 그 이름을 대신하는 겁니다. 네, 이름을 대신하는 거. 여기선 사람의 이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물이나 장소나 이런 것들 될 수 있어. 그래서 뭘 대신한다? 명사의 이름을 대신한다. 자, 만약에 사람이라면 뭐 너가 됐고 너.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사물을 가리킬 때는 이것. 뭐 장소를 가리킬 때는 여기. 이런 것들이 명사죠. 자, 그럼 수사는 무엇이냐? 수사는요, 어떤 수량 이나 또는 순서를 가리키는 것을 수사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하나, 뭐 7 이런 건 수량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순서는 첫째, 둘째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거는 수사다. 자, 그럼 관형사는 무엇이냐? 관형사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관형사는요, 체언을 꾸며주는 단어를 관형사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헷갈리니까 생각을 해봐야지. 어떻게 체언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자, 만약에 문장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문장이 거의 대부분 주어, 뭐 목적어, 선생님 그냥 간단히 써볼게요. 서술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체언이라는 것은 주로 뭐를 체언이라고 하냐면, 체언은요, 어떤 명사나, 그죠? 잠시만요. 선생님은 좀 이 체언의 설명을 할 때 좀 쉽게 설명하려고 주어, 목적, 서술어를 일단 나눠봤을 때 문장에서 잠깐 이거부터 먼저 얘기하자. 체언은요, 이렇게 변하는 애들이거든. 항상. 그래서 기능이 있어. 변하지 않는 애들이야. 근데 얘네들의 기능으로 나눴을 때 얘를 체언이라고 하고 형태로 나눴을 때 불변어라고 하는데, 누구가 그러면 체언에 속하냐면 명사, 대명사, 수사까지는 우리가 체언이라고 봐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른 애들끼리의 관계로 나타내고 또
관계가 아니라 서로 어떤 수식하는 위치에 따라 그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 여기는 이제 수식어니 되고. 자, 그 다음에 관계적인 의미를 갖는 건 얘는 관계어니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는 감탄사는 우리가 독립어니라고 하고, 동사랑 형용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용언이라고 그래, 용언. 여기까지 하면 엄청 더 복잡해지는데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용언은 우리가 가변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위는요, 명사부터 감탄사까지는 변하지 않은 불변어야. 자, 그러면 용언 같은 경우에는 왜 가변어가 되냐면 동사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거든요.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달리다가 기랑 만나면 뭐가 돼요? 달리 기가 되는 어떤 명사화 되잖아요. 그죠? 예쁘다라는 것도 형용사인데요. 여기서도요, 예쁨이라는 명사화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할 수 있는 가변어가 된다는 얘기야. 자, 얘는 그렇다 치고,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 지금 뭐 설명하려고 했냐면 관형사를 설명하려고 했어. 관형사. 관형사하고 이제 부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헷갈린 선생님. 관형사가 아니라 체언을 설명하려고 했어. 체언의 역할이 되는 게 얘네들이란 말이야. 얘네들이 체언이라고 하는 거야.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애들이지. 근데 얘네들이 체언이 보통 있는 위치들이요, 여기에 위치되어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 위치의 모습으로 얘기하는 거야. 명사, 대명사, 수사 이런 애들이 여기에 위치되어 있어. 그래서 이 체언이야. 얘네들 여기 있는 체언. 자, 근데 선생님 어떻게 이게 다 여기까지가 나온 거냐면 사실 네, 일단 이렇게까지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체언이라고 한다. 이거 왜 그런지 이따가 너네들 적용할 때 볼 거야. 여기까지 체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볼게요. 그 다음에 이어서 관형사가 있어. 자, 관형사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나 이거 설명하려고 했다. 자, 관형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체언을 꾸며주는 거야. 체언을 꾸며줘. 아까 체언이 뭐라고 했죠? 명사, 대명사, 수사를 꾸며주는 애들이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책을 샀다. 근데 그게 되게 오래된 책이었나 봐. 오래된 책인데요. 여기다가 내가 헐다 라는 말이 있어. 근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바꿨냐? 헌이라고 바꾼 거야. 그래서 나는 헌 책을 샀다.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이 헐다의 헌이 누굴 꾸며준 거야? 책을 이렇게 꾸며준 거죠. 어떻습니까? 아까 생각해봐. 목적어 자리에 있는 여기 명사를 꾸며준 거란 말이야. 이해 갔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관형사는 대체로, 자, 다시 얘기한다면 주, 목, 여기 서술어가 있으면 여기에 있는 위치에 있는 애들, 즉 체언을 꾸며준 거. 체언이 뭐라고요? 명사, 대명사, 수사. 오케이? 자, 이어서 볼게요. 그냥 한 개 몇 가지 할게요. 부사는 뭐를 부사라고 하는 거예요? 부사는 보통 뭘 꾸며주죠, 얘들아? 부사는 그죠?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사는 뭐 다 아는 거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사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자, 나는 책을 샀다라는 문장 있잖아요. 나는 책을 샀다. 자, 아까 여기가 이제 우리가 해서 헌 책을 샀다 해서 우리 책을 꾸며준 거고, 여기 체언을 꾸며줬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어. 체언이자 명사죠. 자, 근데 부사는 그럼 보통 어떤 애들을 꾸며준다고 했어? 동사나 형용사 꾸며준다고 했지. 그런데 나는 여기다가 책을 샀는데 나는 헌 책을 빨리 샀어. 근데 샀다라는 이 동사에다가 빨리라는 걸 넣었어. 빨리 샀다. 빠르게 샀다. 자,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수사가 아니라 부사가 되는 거야. 부사.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원점으로 돌아가 볼게요. 선생님이 좀 길게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길게 되네요. 그죠? 네. 아까 했던 걸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에서 이제 관형절을 가진 문장 다시 들어가는 거야. 관형절은 아까 말한 관형사야. 관형사 뭐라고 했습니까? 뭐를 꾸며준다고 했어요? 체언 꾸며준다고 했죠? 체언이 뭐라고 했어요? 명사랑 수사, 대명사 이런 애라고 했죠.
그럼 얘네들이 주로 어디 위치된다고 했어? 주, 목, 서이면 이쯤 애들을 꾸며준다고 했단 말이야. 기억나니?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자.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아는 문장이니까 분석을 할 때 주어, 서술어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 들었어, 서술어. 자, 근데 뭘 들었죠? 아기가 우는 소리를 이렇게 됐어. 아기가 운대요. 아기가 운다. 자, 아기가 운다. 잠깐만, 선생님 이거 지울게요. 자, 아기가 우는 소리가 되는 거야. 우는 소리. 어떻죠? 이거 울다는 거는 원래 울다일 텐데요. 울다가 누구를 꾸며준 거야? 소리를 꾸며준 거죠. 얘는 문장에서 어떤 의미죠? 목적어의 의미이자 체언이 되자 뭐도 돼요? 명사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얘가 하나의 관형절이 돼버린 거다. 자, 그럼 부사절로 넘어갈게요. 부사절하고 조금 비교해보면 좀 쉽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관형사적인 어미가 있어. 만들어주는 어미. 이렇게 는, 을, 던. 니는, 을, 던. 외워야 된다. 자, 부사형 어미는 대체로 뭐뭐게, 뭐뭐도록, 뭐뭐 아서를 붙여서 만드는 건데요. 주로 서술어를 꾸며주고 한대요. 자, 그러면 아까랑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 주어 서술어 먼저 찾겠어요. 김은희가 뛰었다. 자, 땀이 났다라는 거였는데요. 땀이 났다라는 문장을 이렇게 바꿔준 거야. 뭘로? 땀이 나게로 바꿔준 거야. 근데 땀이 나게가 뭐를 꾸며주죠? 뒤에 나온 서술어를 꾸며주죠. 이해 갔습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이거를 관형절로 바꿔버리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 김은희가 뛰었다. 아이고야. 김은희가 뛰었다. 내가 만약에 이거를 관형절 바꾸면 김은희가 뛰었다. 땀이 난 얼굴로 땀이 난 얼굴로 이렇게 됐겠지. 그러면 땀이 났어. 땀이 난 얼굴. 이게 바로 관형이야, 관형. 얘는 관형절이 되는 거야. 누굴 꾸며줬죠? 여기 약간 목적어이자 체언 얘를 꾸며준 거야. 땀이 난 얼굴. 이해가니? 근데 얘는 어떻게 땀이 나게 뛰었어? 뭐야? 서술어를 꾸며줬지. 그래서 분명히 이런 차이점이 있다. 자, 이번에는 서술절을 가진 아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얘는요. 문장 그 전체가 문장에서 서술어 역할을 해준 거야. 대표 서술어 역할이 되어버리는 거야. 자, 코끼리는 얘네들 원래 이렇게 만났을 거란 말이야. 코끼리는 길다. 코가 길다. 자, 코끼리는 길다. 코가 길다. 근데 얘가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코가 길다를 얘기하고 싶었나 봐.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문장에서 코끼리는 사실 주어가 되는 거고요. 코가 길다 얘는 서술어 같은 거잖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안에도 주서가 다 있는 거지만 얘가 일종의 코끼리라는 애를 서술해주는 하나의 서술어가 돼버린 거야. 주어 서술어가. 그래서 얘를 서술절 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인용절을 가진 아는 문장. 얘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 앞에서 이야기한 이어진 문장하고 헷갈릴 수가 있긴 한데요. 근데 이어진 문장은 확실히 이렇게 이어져야 돼. 주서 이렇게 이어져야 돼. 근데 얘는 우리 계속 뭐라고 했어요? 아는 문장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요 차이 기억하세요. 근데 인용절을 가진 아는 문장이야. 그러면 우리가 직접 인용이고 간접 인용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머니께서 날씨가 좋다고 말씀하셨다. 자, 주서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가 안겼어. 그러면 여기서 고민해보자. 얘가 직접인지 간접인지 뭐뭐 한다고 그쵸? 어떻습니까? 얘는 간접 인용이죠. 간접 인용. 이해갔니? 자, 그럼 문제 한번 빨리 오른쪽 풀고 너네들이 이제 내용을 빨리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이고. 네. 그녀는 소리도 없이 잠깐만. 네.
그녀는 소리도 없이 울었다. 자, 아는 문장 모두 골라보래요. 그녀는 확인해보랬어. 울었다. 소리도 없이 그저 주서 이거 뭐죠? 아는 문장 되는 거 맞죠? 네, 이거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얘는 뭘까요, 얘들아? 자, 소리도 없이 울은 거잖아요. 얘는 부사절이죠, 부사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그가 학생임을 알았다. 나는 알았어. 뭘 알았죠? 그가 학생임을. 자, 어떻게 돼? 학생이다가 학생임이 된 거야. 얘도 아는 문장 맞고요. 뭐죠? 명사절이죠, 명사절. 명사. 네. 명사절을 가진 문장이 되겠네요. 그죠? 소리가 내려서 옷이 흠뻑 젖었다. 소리가 내리다 옷이 흠뻑 젖었다. 얘는요, 아는 문장이 아니라 이어진 문장이고요. 원인과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얘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는 몰라요. 딱 봐도 아는 문장이네요. 뭘 몰라요? 우리가 돌아온 사실을 모른다. 자, 우리가 돌아온 사실, 돌아오다가 사실을이라는 체언을 꾸며줬단 말이야. 이 느낌 오죠? 관형사죠. 얘 아는 문장 맞네요. 예, 아는 문장 맞아요. 예. 얘는 그냥 넘어갈게요. 얘는요, 이어진 문장입니다. 이어진, 대등하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 자, 나머지 것들은 너네들이 직접 선생님이 설명 다 안 해줄 거야. 직접 여러분이 보면서 예시가 다 있는 거잖아요. 예, 설명 들었으면 풀 수 있어. 한번 꼼꼼하게 읽고 넘어가지 말고 모르면 누구한테 질문하는 거야? 선생님한테 질문해. 밑줄 치고. 알았죠? 그럼 여기까지예요.